미국의 한 여대생이 집에서 참변을 당하였습니다. 법의학 조사 결과 피해자의 몸에는 남성의 체액이 있었지만 별다른 저항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동의하에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경찰은 범인이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가 있는 남성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며 경찰은 피해자의 사생활이 복잡해 조건에 맞는 남자가 아주 많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건 수사하기에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그럼 범인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는 왜 밤을 같이 보낼 만큼 각별했던 여자를 숨지게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에서 발생한 피해자 헤더의 미스터리 사건에 대해 살펴봅시다. 오늘 사건의 피해자는 헤더 메이플스로 1992년 8월 23일에 플로리다주 메리언에서 태어났으며 참변을 당했을 땐 겨우 22세 나이로 미들 테네시 주립대학교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재학 중에도 아르바이트를 해왔는데 지역 청년 아파트에서 임대업 일을 해왔습니다. 헤더는 매일 에너지가 넘쳐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면 아낌없이 그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뛰어난 외모로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인기가 아주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나쁜 버릇이 있었는데요.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SNS를 통하여 남자와 즐기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녀의 주변에는 남사친이 아주 많았으며 사생활은 늘 복잡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크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가 운명의 남자였는지 어쨌든 마크를 만난 후 헤더는 더 이상 다른 남자와 즐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마크와 결혼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졸업하기 몇 달 전에 한 건의 사고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8월 7일 오전 9시 회사에 출근하기로 한 헤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녀의 동료들은 그녀가 낮잠으로 지각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후가 됐는데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동료들은 마크에게 전화하여 헤더가 그와 같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마크도 하루 종일 헤더와 연락하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헤더가 일이 너무 바빠 휴대폰 볼 시간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헤더가 출근하지 않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점점 걱정이 된 마크는 바로 헤더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헤더의 집의 문은 열려 있었고 불안한 기운이 엄습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마크가 침실로 들어갔을 때 눈앞에 벌어진 광경에 깜짝 놀랐습니다. 헤더는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몸 아래는 온통 붉은색 체액이었으며 옆 벽에도 붉은 자국이 잔뜩 튀어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마크는 여자친구의 발을 치며 그녀를 깨우려고 했지만 헤더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헤더의 발은 숨진 지 오래된 것처럼 아주 차가웠고 이상함을 느낀 마크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은 바로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그곳을 봉쇄하였습니다. 흐트러진 옷을 입고 있는 여성이 붉은 액체에 잠겨 침대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목에는 질식 흔적이 뚜렷했고 뒤통수에는 둔기에 맞은 4군데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치명적인 부상 부위였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수사하다가 헤더의 시트에서 아주 선명한 붉은색 지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서둘러 지문을 수집하여 지문 데이터베이스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지문은 헤더의 지문이었습니다. 현장에는 범인이 남긴 흔적이 없었습니다. 범죄 도구와 범인의 머리카락, 그리고 그의 발자국까지 아주 말끔히 정리한 듯 보였습니다. 경찰은 할 수 없이 법의학 조사에 희망을 두고 유력한 단서를 기대하였습니다. 법의학 테스트 결과로 헤더의 몸에는 남성의 체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그녀가 사건 발생 전 남자와 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는 건데요. 처음에 사람들은 헤더가 몹쓸 짓을 당한 것이라고 추측했지만 이상하게도 헤더의 몸에는 둔기에 맞은 치명적인 상처 외에 아무런 방어 상처가 없었습니다. 만약 헤더가 정말로 강제로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면 강하게 저항했을 것입니다. 이에 경찰은 2가지 추측을 하였습니다. 우선 헤더는 사건 발생 전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은 것으로 범인은 헤더와 아주 친한 관계의 남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추측은 헤더가 아무런 준비 없이 뒤통수를 맞은 것입니다. 이건 헤더가 자고 있을 때 같이 누워있는 사람에게 공격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2개의 추측으로 또 사건 현장의 문과 창문이
모두 온전한 점을 고려하여 경찰은 헤더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남자에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당초 범인의 범위가 좁아지면서 사건이 빨리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사하면 알수록 헤더의 대인관계가 매우 복잡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이 요건을 충족하는 피해자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들은 하나씩만 조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남자친구 마크를 첫 번째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크의 진술에 따르면 헤더는 사건 전날 밤에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는 헤더의 친구들과 별로 친하지 않아 헤더와 동행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간 후 자신의 친구들과 밤새도록 게임을 하다가 새벽에서야 잠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마크는 헤더에게 친구들과 잘 놀고 있냐는 문자를 주고받은 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마크의 친구들을 찾아 그의 진술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크의 게임 계정까지 조사하여 그가 실제로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그는 범죄를 저지를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제서야 그에 대한 혐의를 배제하여 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크가 경찰서를 떠나기 전에 경찰은 또 한 명의 용의자를 경찰서로 데려왔습니다. 알고 보니 경찰이 현장을 조사하던 중 한 남자가 헤더의 집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이 남성이 경찰을 보자 바로 문을 닫고 떠나려고 하자 경찰은 그에게서 뭔가 이상함을 느껴 그를 과감하게 체포하였습니다. 헤더의 남자친구는 마크인데 이 남성은 어떻게 헤더의 집 열쇠를 갖고 있었을까요? 범인은 범행을 저지른 범죄 현장을 다시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찰은 그 의문의 남성을 경찰서로 데려가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마이클이라고 하며 헤더의 대학 동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도 전날 밤 술집에 있었는데 헤더가 술에 취하여 모임이 끝나자 그가 헤더를 집으로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헤더를 침대에 눕힌 후 문을 잠그고 집으로 가 잤다고 했습니다. 그가 떠날 때 약 12시였고 이튿날 점심에 외출하려고 했을 때 자신이 헤더의 집 열쇠를 쥐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헤더의 집으로 달려가 열쇠를 돌려주려고 했지만 문을 열자 뜻밖의 경찰들이 가득 있는 걸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마이클의 설명은 타당해 보였지만 그가 혼자 헤더를 집으로 데려갔고 그가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증언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당연히 그의 말을 믿지 않아 마이클에게 DNA 샘플 채취를 요청했지만 마이클은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다 여러 고민 끝에 경찰의 요청에 마지못하여 결국 동의하였습니다. DNA 비교 결과 마이클이 이번 사건의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그의 DNA는 석 달 전 강도 사건의 범인이라는 걸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DNA 샘플 제공을 꺼린 이유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마이클을 체포했지만 헤더 사건의 용의자에선 배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경찰은 몇 가지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마이클의 고백에 따르면 그가 헤더의 집을 떠났을 때 문을 잠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헤더의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은 열려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범인이 우연히 그녀의 집으로 들어간 건 아닐 것입니다. 경찰은 헤더가 한밤중에 술에서 깨어난 후 스스로 범인에게 문을 연 것이라고 추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추측은 바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확보된 증거물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헤더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사건 발생 당일 새벽 2시 23분에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아르타비오라는 남자에게 보내어 그에게 본인의 집으로 초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르타비오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헤더가 보낸 내용으로 보아 두 사람의 관계는 아주 특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새로운 용의자가 등장하여 헤더의 문이 열려있는 이유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헤더가 아르타비오에게 메시지를 보낸 뒤 미리 문을 열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아르타비오를 경찰서로 데려가 신문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르타비오는 경찰서에 도착한 이후 매우 협조적이었고 경찰의 모든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했습니다. 그러다 경찰이 그에게 헤더와의 관계를 묻자 그는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경찰로부터 헤더의 현재 남자친구인 마크가 경찰서에 없다는 걸 확인하고서야 두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르타비오는 그와 헤더가 모두 각자의 연인이 있지만 육체적으로 필요할 때만 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아르타비오는 사건 당일 밤 헤더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지만 그 당시 여자친구와 함께 있어 헤더의 집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아르타비오의 말은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특별한 관계일수록 큰 갈등이 생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그에게 DNA 확보를 요청했는데 아르타비오는 흔쾌히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DNA 비교 결과 아르타비오의 DNA도 헤더의 몸에 있는 DNA와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의 혐의도 배제되어 경찰은 그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헤더의 사건에 연관된 피해자는 위 3명뿐만 아니었습니다. 수사하면 수사할수록 경찰은 헤더의 대인관계가 아주 복잡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모든 사람이 용의자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헤더는 온라인에서 친구를 사귀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허위 정보를 사용하여 모든 용의자를 찾기란 아주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경찰은 범인의 신원을 계속하여 확인할 수 없어 점차 사건 해결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다 3년이 지나고서야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로 잊혔던 사건이 다시 반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1월 16일 오전 한 경찰이 순찰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같이 그의 차가 세게 부딪히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경찰은 바로 자신이 뒤처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행히 뒤따라오는 차량이 충격이 작아 경찰은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경찰차에서 내려 누가 그렇게 대담하게 감히 경찰차를 치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예상 밖에 뒤따라오던 승용차의 운전자는 눈이 흐려져 있고 볼이 붉어져 술에 취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그 사람을 바로 경찰서로 데려가 혈액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그 사람의 체내 알코올 농도는 0.11%에 달해 음주운전 기준을 훨씬 초과하여 경찰은 그 남자가 술에 깨어나기만 하면 바로 구속하려고 했습니다. 생각밖에 기다리는 동안 경찰은 DNA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이 사람의 DNA가 3년 전 헤더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DNA를 입수하여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 사람의 DNA는 헤더 몸에 있는 남성의 DNA와 99% 일치한다고 나타났습니다. 그가 바로 헤더를 해친 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그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로 그를 신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브랜드 볼링으로 미들 테네시 주립대학교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경찰차를 추격하기 위해 식품점 운전사 일자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헤더에 관해 물었을 때 브랜드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은 헤더를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매우 부자연스러웠고 분명히 침착해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브랜드에게 2015년 8월 6일 밤에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브랜드는 그 당시 그와 친구가 젠틀맨 짐스라는 바에서 새벽 2시 30분까지 술을 마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핸들바스라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새벽 5시 30분쯤까지 있다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브랜든이 언급한 친구를 찾아 그의 진술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들은 그날 밤 3시 45분까지 식당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며 그 후 브랜든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분명히 브랜든은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그날 밤 그의 알리바이는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DNA가 범인의 DNA와 완벽하게 일치하여 경찰은 공식적으로 브랜든을 체포하고 그의 소지품을 모두 압수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경찰은 브랜든의 휴대폰에서 기막힌 동영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와 헤더가 관계를 맺는 동영상이 있었는데 사건 수사한 경찰은 브랜든의 휴대폰에 담긴 영상은 내가 지금까지 본 영상 중 가장 충격적인 영상이었다 라고 회상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브랜든이 범죄를 저지를 때 얼마나 잔인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충분한 증거의 브랜든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그날 밤에 발생한 범행 과정을 진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브랜든은 식당에서 나온 후 집으로 걸어가다가 트위터에서 헤더의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헤더의 아름다운 외모에 반하게 되어 헤더가 이전에 올린 동적 포지셔닝을 기반으로 그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헤더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예기치 않게 헤더의 집 문이 열려있는 걸 발견하여 술기운에 대담하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헤더는 애인 아르타비오를 위해 문을 연 것이었으며 그녀는 문을 열고 다시 침실로 돌아와 잠들게 되었습니다. 브랜든의 진술에 따르면 그가 들어갔을 때
헤더는 흐트러진 옷을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그는 용기를 내어 침대까지 걸어가 헤더가 깊은 숨을 쉬며 자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는 헤더에게 나쁜 생각을 품고 몹쓸 짓을 하였습니다. 헤더의 몸에 저항 흔적이 없는 건 브랜든이 그녀가 저항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그의 범행 순서는 일반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브랜든은 또 전체 범행 과정을 휴대폰으로 녹화하였습니다. 그 후 브랜든은 자신의 지문을 전부 지워버렸으며 또 헤더의 손을 잡고 시트에 붙은 지문을 눌러놓아 경찰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경찰의 조사를 막으려고 하였습니다. 모든 걸 마치게 된 그는 바로 헤더의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조심한 놈이 결국 음주운전으로 본인의 행적을 들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2018년 2월 23일 사건의 1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브랜든은 2급 계획상해죄와 여성에게 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브랜든도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여 법원 재판에서 브랜든의 유죄를 선고하여 가석방이 없는 유기징역 5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브랜든은 2073년까지 감옥에서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